이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협상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협상 운영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협상 대표단이 도착하면은 공항이든 여기든 먼저 이제 상대 측 차석 대표가 대표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로 이동하게 되고요. 회담장 내지는 숙소에 가게 되면은 전체 대표단이 같이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 또 간략하게 안부도 묻고 하는 환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상을 풀고요. 연락관끼리 만나서 회의를 언제 시작할 건지 미리 이제 시간을 정하죠. 그러고 나서 전체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전체 회의에서는 수석 대표가 먼저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 측 수석 대표가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전체 회의가 끝나게 되면은 또 협상 경과에 대해서 동행한 기자단한테 회담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쟁점 사항이나 그 협의 사항에 대해서 대표 접촉이나 수석 대표 접촉이 있고요. 그리고 협상 기간이 3박 4일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중간에 시간을 내서 참관이나 또 상대 측 주요 인사를 예방하거나 하는 과정들이 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대표단이 공동으로 함께 오만찬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협상에서 합의서가 타결되게 되고, 합의서가 타결되면은 마지막으로 전체 회의를 열어서 합의서를 교환하고 낭독하고 서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종결회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협상이 종료되고 일정이 마무리되면은 대표단은 회담장을 나서서 귀로에 오르게 되는데요. 협상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중요한 전체 회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전체 회의가 개최되면은 우선 이제 양측에서 발언을 하게 되는데 발언은 주로 수석 대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측이 이제 먼저 발언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석 대표가 미리 준비한 발언 내용을 상대 측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입장을 발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 측도 마찬가지로 상대 측이 준비한 입장을 발언 형태로 하게 되고, 그런 수석 대표의 발언이 모두 끝나면은 이제 수석 대표가 궁금한 사항이나 또는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입장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가 상대 측에 질의를 하거나 또 혹은 상대 측 주장을 반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석 대표의 허락을 받고 발언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 회의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대표 접촉이 진행되는데요. 대표 접촉을 하는 경우에도 양측의 연락관이 만나서 언제 어디에서 대표 접촉을 진행할 건지, 대표는 몇 명이 참여할 건지, 또는 누가 대표 접촉에 나설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합의가 되면은 대표 접촉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주로 상대방과의 이견이 많은 부분, 쟁점 사항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정리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대표 접촉을 통해서 합의가 원만히 마무리되면은 합의서 작성에 들어가겠지만은 쟁점이
이견이 큰 경우에는 수석 대표 접촉을 통해서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합의서 문항 정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합의서 문항 정리는 대표들이 만나서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구라든가 이런 것, 용어라든가 이런 거를 맞춰 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문항 정리가 끝나서 합의서가 완성이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종결회의, 전체 대표단이 참여하는 종결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이제 합의서를 수석 대표가 서명하고 교환하고 최종적으로 낭독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게 끝나면은 수석 대표가 이번 협상의 의미라든가 그 성과라든가 입장을 밝히는 종결 발언을 하게 되고요. 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되면은 회담이 종료하게 됩니다. 남북 간의 협상은 여기서 종료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동해안 기자단을 대상으로 우리 수석 대표가 합의문을 전달하고 합의문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과정이 협상 진행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남북 협상 타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쟁점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는데요. 합의 가능한 의제 또는 이견이 있는 의제 등에 대해서 협상이 심도 있게 진행되고요. 그런 다음에 합의 문안을 정리하고 그 합의문 초안을 교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은 합의문을 발표하는데 전체 회의나 이런 걸 개최해서 합의서 교환 및 낭독하는 과정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그 합의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합의 결과를 발표할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서는 수석 대표가 브리핑을 하고 본부에서는 이제 통일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상 대변인, 회담 차석 대표가 브리핑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회담에 대한 홍보를 정례적으로 또는 수시로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좀 더 회담 결과에 대해서 보도자료 형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배포하고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알리는 활동들도 하고요. 합의 사항과 전성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알리기 위해서 협상 결과에 대한 해설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합니다. 이런 합의가 있고 나서 대표단이 돌아오게 되면은 회담 협상 준비와 진행 또 합의 과정, 합의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과정도 거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협상 성과라든가 북측이 협상에 임하는 태도, 또 의도, 또 그동안 이제 언론에서 협상 진행이라든가 결과에 대한 보도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협상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피드백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아울러서 합의사항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 또 차기 협상은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 등 후속 협상 방향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이러한 남북 협상 그 타결 과정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남북 합의는 그동안 몇 건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합의서는 70년대 이후로 총 258건이 채택되었습니다. 경제협상이 112건으로 가장 많고요. 정치협상, 인도협상, 사회문화협상, 군사협상 순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 연대별 분납을 남북 합의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70년대에는 13건이 합의가 됐고
80년대에는 한 건이 합의되었습니다. 90년대에는 33건이 합의되었고요. 2000년대 174건, 2010년대는 37건이 합의되었습니다. 2000년대 합의가 많은 것은 경제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돼서 남북 간의 합의 이행을 위한 여러 가지 실무 협상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은 정치 협상이 71건, 군사 협상이 14건, 경제 협상이 112건, 인도 협상이 36건, 사회문화 협상이 25건이죠. 마찬가지로 경제 협상이 많은 거는 이제 실무급 협상들이 많이 진행되고, 이행을 위한 협상들이 진행되고 합의를 도출한 경우가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남북 협상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남북 합의를 하고 나서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 협상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은 이제 합의 내용, 쟁점 사항, 후속 협상 등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데요. 이러한 합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행을 위해서 협조를 하고 또 구체적인 실천 조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 보고를 하고 또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해서 정부 내에서 합의 결과를 공유하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도 합의 내용을 알리는 노력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합의서 발효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 제가로서 발효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합의서의 경우에는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의 합의 이행을 위한 절차를 거치고 나면은 북측과 합의서 문본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합의서를 공포 발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죠. 이러한 합의 이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이제 우리 내부의 정부 부처 내에서 합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국무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보고 내용을 주로 이제 합의 사항 등 성과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하고 또 그동안 이제 진행 경과라든가 쟁점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러한 협상 결과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또 합의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죠. 국회에도 보고하는데요. 국회는 상임위원회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안 보고 형식으로 협상이 진행된 개요라든가 과정이라든가 또 구체적인 합의 내용, 그 다음에 협상에 의해 평가, 그 다음에 구체적인 후속 조치 방향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통해서 널리 이제 국민들한테 공유하는 합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합의서 구체적인 발효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효 절차는 아까도 이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제가로서 발의하는 경우 또 발효 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남북 간 문본 교환을 하게 되는데요.
발효 절차가 완료된 합의서를 서로 이제 교환하는 거죠. 그게 끝나면은 우리 내부 절차인 공포와 발효를 시키는데요. 문본 교환을 끝내고 나서 관보에 게재해서 공포하고 발효하는 절차죠. 다만 이제 기술적 절차적 합의서의 경우에는 수석 대표의 서명으로 발효가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서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이거나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입법 사항에 관련된 합의의 경우에는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이 합의서 체결 및 비준을 함으로써 발효가 되죠. 마지막으로 국내 발효 절차가 불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미 이제 합의하고 체결 비준한 합의서를 단순히 이행하는 기술적 절차적 사항에 대한 합의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발효 절차 없이 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발효 절차가 끝나면은 상대방의 발효 절차가 끝난 합의서를 전달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그것을 문본 교환 절차라고 합니다. 발효 절차가 완료된 합의서를 수석 대표가 서명을 하고요. 서명된 합의서 문본 2부를 준비를 해서 상대 측에 전달하는데 판문점을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후속 협상이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후속 협상을 개최할 때 상대 측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 측도 마찬가지로 문본에 서명을 하고 교환을 해야 되겠죠. 상대 측 내부 절차도 그러니까 내부 절차, 발효 절차를 마친 최종 문본에 상대 측 수석 대표가 서명을 해서 그 문본을 우리 측에 전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비준 동의가 필요 없는 합의서는 서명하고 교환을 하는 즉시에 효력이 발생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명 교환된 합의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관보에 고시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행위가 필요한데요. 이거를 공포 또는 공포 및 발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일정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되는데요. 법제처에서 심사를 하고 또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대통령이 서명 날인을 해야 우리 내부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서명 날인할 때는 일자를 반드시 명기해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고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하게 되는 겁니다. 기술적 절차적 성격의 합의서는 상방 수석 대표 서명 교환 시에 발언한다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특히 이제 남북 합의서와 관련해 가지고 특별한 경우에 효력 정지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 법률 제 23조에 보면은 남북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남북 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남북 협상을 잘하면은 어떤 게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협상을 잘하려면은
사전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협상 준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협상을 잘 준비하고 협상장에 들어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협상을 우리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협상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설정한 협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에 무리하게 협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밀어붙이거나 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불리한 협상으로 합의서를 도출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목표를 조정해서 협상 목표를 낮추거나 아니면은 차기 협상에서 협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쪽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면은 상호 쉽게 이행할 수 있는 합의를 하는 것이 좋고요. 합의를 하는 경우에 이행을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담아내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준비와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북 협상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많은 합의들이 이루어졌죠. 258건의 합의가 있었고, 그러한 합의들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서의 남북협상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합의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로는 남북 간의 쟁점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협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쟁이나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노력으로서 남북 협상은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거로 보고 있고요. 또 그러한 쟁점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중을 탐색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서 협상을 통해서 필요한 사안에 대한 상대 측 입장 확인을 하기 위해서도 남북 협상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상황은 언제나 유동적이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에 대한 적응을 위해서도 남북 협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변 환경이나 대내외 환경 변화, 그리고 상대 측의 권력 교체, 변동 등의 경우에도 남북 협상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협상을 앞으로 이끌어갈 것이고 또 남북 관계를 관리해 나갈 것인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협상들은 결국은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노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로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협상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어떤 경우에도 협상을 통한 해결 노력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남북협상 프로세스에 대한 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